안녕하세요. 저처럼 삶이 뭔가 벼랑 끝 같다가도 이 악물고 버텨내 보신 분들 계실까요? 누구 하나 붙잡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살다 보면 정말 영화 같고 드라마 같은 일들이 진짜 제 삶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지나친 행복을 바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밑바닥으로 내려앉아야 하다니 억울하기도 했죠. 하지만 제 곁에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들이 있고 버티다 보니까 이겨내게 되더라고요. 제 인생을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네요. 제가 들려드리는 사연이 여러분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로 다가서기를 바랄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이고요. 아들, 딸 바라보며 정신없이 살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고 조부모님 손에서 자라야 했어요. 이게 엄청 특이한 사연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제가 부모님이 왜 돌아가셨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어봐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끝까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저를 낳아주신 분들인데 왜 세상을 떠나셨는지 정도는 알려줄 수 있지 않아요? 제가 처음부터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산 건 아닐 거잖아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만 알려주세요. 그런 거 알아서 뭐 하게. 네가 저승 가서 네 어미랑 아비 데려오기라도 하려고? 괜히 죽은 사람 입에 담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네가 아무리 용을 써도 나는 알려줄 생각 없으니까 괜한 짓 하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고집이 강했던 게 할머니를 닮아서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 진짜 우리 부모님이 왜 세상을 떠나셨는지 힌트조차 주지 않으셨거든요. 지금은 나이를 먹었으니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하지만 당시에는 어렸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의 마지막이 궁금했어요. 저는 얼굴도 본 적 없는 부모님을 그리워한 날이 많았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생각에 잠기는 날도 많았고요.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생일 선물 받았다고 자랑하는 날에는 집에 돌아와서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 울었어요. 오죽하면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 발표할 때도 부모님 손잡고 마트에 가는 거라고 했죠. 어떻게 꿈이 부모님 손잡고 마트에 가는 거야? 그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너는 나중에 되고 싶은 거 없어? 야,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얘는 부모님 안 계시단 말이야.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댔어. 얘한테는 꿈이 맞아. 부모님이 안 계신 거면 애초에 이룰 수 없는 꿈인 거네? 안 됐다. 부모님은 나중에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조를 수도 없는 거잖아. 친구들은 순수하게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아기가 없었지만 저에게는 비수가 되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다투는 친구들을 보면 괜히 짜증이 나기도 했어요. 복에 겨워서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보통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일상 속에서 항상 곁에 있기 때문에 저는 빈자리를 크게 느꼈어요. 한없이 부러워서 저절로 눈물이 떨어질 정도였죠. 하지만 제가 울적하게 부모님을 생각할 때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무라셨습니다. 아유, 왜 또 청승 떨고 있어? 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칙칙해지겠다. 그래도 버려지지 않은 걸로 감사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거야. 괜히 가지지 못한 걸 기대하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걸 소중하게 생각해라. 철이 없어서 그런가 엉뚱한 감정에 빠져 있네. 제가 부모님을 그리워했다는 이유로 혼났다는 것을 알면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미움받고 살았다며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 분은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잠든 줄 알고 두 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주고받으신 적이 있거든요. 저 어린 게 얼마나 한이 되면 자꾸 오는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해도 이미 죽은 부모를 되살릴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씩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막막하네. 아유, 어쩌면 좋아. 주변에는 다 부모가 있는 애들밖에 없으니 빈자리를 느낄 만도 하지. 왜 그렇게 먼저 가서 우리 마음도 아프게 하고 지들 새끼 마음도 아프게 했나.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가고 싶은 심정이야.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진심으로 이 현실을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솔직히 많이 유치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친구들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를 비교했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친구들 부모님은 젊으셔서 일을 활발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실 수 있는 게 좀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받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원해 주시는 정도는 당연한 거라고 여겼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꿀밤 한 대 제대로 맞아야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마음을 고쳐 먹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겨울이라 눈이 펑펑 내리고 길이 꽁꽁 얼었는데요. 할머니가 빙판길에서 넘어져 크게 다치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교하는 길에 병원으로 바로 달려갔죠. 아이고, 너는 가서 공부나 해야지.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아주 그냥 농땡이 피우려고 신나게 왔지? 못 산다, 정말. 내가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고 넘어져서 병원 온 건데 오바 좀 하지 마라. 너 때문에 귓구멍까지 다치겠어. 할머니는 제가 지나치게 반응한다면서 혼내셨어요. 그런데 말은 거칠게 하시면서도 선물이 있다면서 주섬주섬 가방에서 뭘 꺼내시는 거예요. 그건 바로 제가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CD 플레이였어요. 네가 갖고 싶다고 했던 게 이거 맞지? 내가 이런 걸 알 턱이 있냐? 주변에 묻고 물어서 사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다. 내가 큰맘 먹고 산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괜히 그 노래 듣기 바쁘다고 놀기만 하면 안 돼. 할머니는 제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반응을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할머니는 이게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잘 모르실 텐데 사다 주신 거니까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손녀가 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죽어라 공부만 파기 시작했죠. 어떻게든 성공해서 보답하고 싶었으니까요. 어렸으니까 패기로 소화해냈던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밥 먹는 것도 아까워서 끼니를 거르고 단어를 외웠죠. 학교가 끝나면 도서관에서 그냥 뼈를 묻을 것처럼 살았어요.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부를 때마다 미안해 하면서도 지금은 쉴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라고 칼같이 잘라냈습니다. 누가 봐도 빡빡한 일상이었지만 전혀 억울하지 않았어요. 아이, 너 그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냐? 우리가 공부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조급한 거야?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스스로 채찍질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구나. 너 대학 못 간다고 해서 우리가 버릴 것도 아니잖니?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버림받을까 봐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도 자랑거리가 되고 싶어서 노력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평생 이러고 살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 머리가 잘 돌아갈 때 치열하게 살아보려고요. 저는 힘들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기 위해 책상 위에는 늘 할머니가 사주신 CD 플레이어를 올려뒀습니다. 당장 들을 시간이 넉넉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부해 나가야 할 동기가 되어줬어요. 할머니가 믿고 사주신 거니까 신뢰를 깨버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죠. 그리고 저는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붙었습니다. 심지어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게 된 거라 대학 다니기 부담 없었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점프라도 하실 것처럼 기뻐하셨어요. 저를 기특해 하시면서 마음의 잔치까지 열어주셨답니다. 어머, 어르신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서울로 대학 가는데 장학금까지 받다니 이거 완전 모셔가겠다는 의미 아니에요? 우리 마을에 이런 똑똑이가 나올 줄은 몰랐네요. 그동안 고생해서 키우신 보람이 있겠어요. 고생은 무슨, 우리가 한 게 뭐 있다고. 우리는 공부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소녀가 알아서 척척 해낸 거야. 그렇게 저는 축하를 한 몸에 안고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남들은 대학만 가면 자유라고 하던데 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 애썼죠.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편안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에 아르바이트와 과외도 열심히 뛰었답니다.
솔직히 과제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하려니까 힘들었어요. 그래도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죠. 저는 저녁에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를 한 거였는데요. 혹시라도 접시 깨먹을까봐 졸지 않기 위해 허벅지가 시퍼래지도록 꼬집었습니다. 접시를 깨먹으면 월급에서 깎여 나갔으니까요. 그저 할머니, 할아버지의 버팀목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버텨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제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 얼굴 보러 서울에 올라오신다고 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차가 많이 안 다녔거든요. 서울의 도로가 익숙하지 않아서 무단횡단해버리신 거죠. 저는 다른 이유도 아니고 저를 보러 오시려다가 사고를 당하신 거라 가슴이 찢어지게 슬펐습니다. 저에게는 부모와도 갔던 할머니, 할아버지를 한꺼번에 잃게 된 거니까요. 저는 죽지 못해 사는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주셨던 뒷바라지를 쓸모없게 날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악 물고 나머지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쟤는 어릴 때부터 키워주셨다던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건데도 어떻게 저렇게 과자에 매달려 사는 거야? 좀 무섭다. 가까이 하면 안 되겠어. 그니까 아무리 대학 생활이 중요하다고 해도 영영 헤어진 건데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냐고. 나는 저렇게 사는 애 처음 봐. 장례식 끝나자마자 학교로 복귀했다고 하던데 결석하는 꼴을 한 번도 못 봤어. 제가 계속해서 치열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주변 동기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취급하기도 했는데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를 악물고 산 덕분에 규모 있는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전 결혼이라는 걸 그렇게 오래 꿈꾸며 준비해온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회사에서 자리를 좀 잡고 나니까 문득 외로움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셨던 사랑을 저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맞선 제의를 거절하지 않고 착실하게 나갔어요. 그리고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죠. 다행히 시부모님도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문제 삼지 않고 받아주셨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랑도 친밀하고 딸 같은 아들이라는 게 좋았어요. 살가운 집안에 시집 왔다는 게 마음에 들었죠. 여보, 오늘도 진짜 수고 많았어. 아이고, 얼굴 보니까 피곤하다는 게 딱 느껴지네. 내일 출근하기 전까지 힐링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할게. 일단 안마부터 시작할 테니까 자리 잡아. 당신은 안 힘들어? 당신도 회사 다녀온 거잖아. 난 괜찮으니까 괜히 힘 빼지 말고 푹 쉬자. 나만 힐링해야 하는 거 아니잖아. 나는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만 봐도 같이 힘나는 기분이야. 내가 당신보다 먼저 퇴근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밥도 해놨으니까 일단 누리기만 하면 돼요. 남편과 맞선으로 만난 건데 이 정도로 알콩달콩 살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는 캐릭터가 남다르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좋게 말하면 에너지 넘치시고 활력소 같은 분이었고요. 나쁘게 말하면 푼숫기가 좀 있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초점이 완전 시아버지 내조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인생 최대 목적은 시아버지한테 사랑받는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은 분명 결혼 생활하신 지 30년이 넘으셨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민낯을 본 적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 시아버지한테 예뻐 보이기 위해 화장하신다고 했거든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 그이한테 민낯은 보여줄 생각 없다. 상상만 해도 소름 돋고 끔찍해. 지금 내 팔뚝 봐라. 닭살 올라온 거 보이지? 나는 항상 우리 그이한테 사랑스러운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죽기 직전에도 나는 화장할 거야. 게다가 시아버지가 퇴근하시면 시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현관으로 달려가셨어요. 그리고 안아달라고 조르셨죠. 제가 남편한테 하는 것보다 애교가 많으시더라고요. 남편이나 제가 같이 있을 때도 그 루틴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30년을 넘게 집에 돌아오며 목격하는 광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얼굴 못 봐서 방전되기 직전이었는데 여보 빨리 안아주세요. 저는 당신이 와야 웃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같이 없을 때는 가면 쓰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고요. 당신도 제가 보고 싶었죠? 시어머니는 거의 꾀꼬리였습니다. 그냥 대화하는 건데도 말을 노래 부르듯이 하셔서 신기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피곤하신 날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대충 안아주기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서운하다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아버지도 있는 힘껏 시어머니를 안아주셨죠. 솔직히 저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애교스러운 애정 표현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연세 드셨는데도 사랑 가득해 보여서 보기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본인처럼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으셨거든요. 적당한 거리감 속에서 배려받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우리 부부도 시부모님이 보여주시는 행복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은 건지 허니문 베이비를 갖게 됐어요.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긴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지만 10달 동안 당신이 힘들어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당신이 덜 고생하도록 내가 노력할게.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고 조금이라도 컨디션 안 좋으면 절대로 숨기지 마. 남편은 제가 처음에 임신했을 때 약속했던 대로 10달 동안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제가 임신 중에 살짝 매운 음식이 당긴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회사 끝나고 동네 분식집을 돌며 떡볶이 국물 맛 비교를 해오곤 했어요. 어떤 집은 너무 맵다. 어떤 집은 감칠맛이 부족하다. 평가도 귀엽게 곁들였죠. 그리고 제가 배가 불러서 숙면을 취하지 못할 때면 남편이 당장 다음 날에 출근해야 하는데도 다리에 베개를 받쳐주며 새벽을 함께 보냈습니다. 남편은 저만큼이나 뱃속 아기를 사랑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는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출산을 마쳤는데요. 젊은 나이에 낳아서 그런지 회복이 빨랐습니다. 임신했을 당시에 먹덧을 하는 바람에 살이 많이 쪘는데요. 다행히 금방 빠지더라고요. 저는 시부모님 덕분에 육아도 도움을 받아서 회사에 어렵지 않게 복직할 수 있었어요. 내가 다른 애도 아니고 우리 손주인데 애 하나 못 봐주겠니? 걱정하지 말어라. 너희가 잘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큰 효도란 말이야. 며느라가 너는 회사에 다시 적응하기 위해 애쓰면 된다. 괜히 미안해할 필요 없어. 손주 커가는 모습 보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데. 그냥 인생이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세상에 저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제가 복직하고 나서 다시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첫째 아들을 키우다가 둘째 딸도 임신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 컨디션이나 체질이라는 게 변하기도 하는 법이잖아요. 이번에도 먹덧을 해서 살이 많이 쪘는데요. 이번에는 생각보다 안 빠지더라고요. 게다가 출산 후유증도 오래 갔습니다. 기력은 바닥을 기고 관절은 바람만 불어도 욱신거리면서 그냥 만신창이었어요. 엄청나게 고생스러워서 눈물도 많이 흘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걱정이 많이 되셨나 봐요. 며느라가야, 육아는 내가 케어할 테니까 네 몸부터 추스르자. 이러다가 마음에도 병이 들까 봐 걱정된다. 그 보니까 연예인들도 말이야. 주변에서 도와주니까 금방 회복해서 방송 나오는 거야. 괜히 너도 주눅들 필요 없고 나한테 도움받으라니까. 시어머니는 헬스도 등록해 주시고 마사지 패키지도 끊어주셨습니다. 저는 사랑받는 며느리라고 생각해서 감동할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처음에는 적응도 안 되고 포기하고 싶었는데요. 시어머니 성의를 생각하면 쉽게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나가다 보니까 땀이 흐를 때마다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운동 끝나고는 기분도 개운해서 하루가 다르게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사지는 말 그대로 천국이었어요. 전신 케어 받으면서 어깨랑 목이랑 풀리니까 눈물이 찔끔 날 정도였거든요. 마사지사분이 손끝으로 제 피로를 싹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관리실에 누워있을 때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처럼 대접받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조금씩 운동하고 관리하니까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지만 살도 어느 정도 뺄 수 있었어요. 몸이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겉모습이라도 돌아오고 있어서 정신적으로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가 순수하게 저를 걱정하셔서 챙겨주신 줄 알았거든요. 시댁에서 밥을 먹기로 한 날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남편한테 고마워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들, 너는 진짜 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내가 아니었으면 너 평생 매력 없는 마누라랑 살 뻔했잖아. 내가 살려놓은 거야, 진짜.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으면 얼마나 칙칙해지는데.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고요.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몸을 가누라고 신경 써주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남편이 예쁘지 않은 아내랑 살게 될까봐 걱정하신 거였죠. 다행히 시아버지가 바로 시어머니를 나무라셨습니다. 아니 귀한 손주를 둘이나 낳아준 며느리한테 그게 무슨 막말이야. 애 낳고 살이 찌는 게 당연하지. 그걸 왜 문제 삼아. 건강하게 곁에 있어주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라고. 아이 그런 헛소리 다시는 입 밖으로 꺼내지 마.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앞이라 그런지 순종적으로 입을 꾹 다무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체하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식사를 마친 다음에 과일을 깎을 때 저한테 다가오시더라고요. 진짜 고맙다는 생각 안 들어? 내 덕분에 네가 다시 우리 아들한테 사랑받게 된 거잖아. 나는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네가 속으로 은인처럼 생각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너도 애 낳고 나서 스트레스 받았던 게 우리 아들 마음 떠날까 봐 걱정한 거 아니야? 저는 외적으로 충족되지 않아도 충분히 사랑받고 살아서 어머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정도면 자신감 가지셔도 될 텐데 왜 항상 전전긍긍하시는 건지 의문스러워요. 어머님은 밝은 성격만으로도 이미 사랑받을 자격 충분하시니까 괜히 겉모습에 집착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타격을 받기는커녕 아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박하니까 똥 씹은 표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열심히 해명하셨습니다. 아니, 나도 겉모습만 사랑받고 있는 건 아니란다. 그냥 네가 혹시나 마음에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을까 봐 살펴주고 싶었을 뿐이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나도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한 방 맞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시무룩하셨습니다. 그래도 다음부터는 저한테 겉모습으로 지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기가 있든 없든 상대방한테 어떻게 다가갈지 깨달으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철없어 보이지만 밝은 시어머니와 무뚝뚝해 보이지만 따뜻하신 시아버지, 장난기 많으면서도 다정한 남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과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육아까지 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자라고 어느새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서로 오빠 동생하며 우애 있게 지내는 걸 보면 잘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는데 친구들이 저 칭찬 많이 해줬어요. 담임 선생님도 제가 제일 열심히 준비해왔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그거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매일매일 연습시켜 주셔서 잘한 거니까요. 오빠만 학교에서 칭찬받은 거 아니에요. 저도 달리기 제일 잘했다고 도전받았어요. 오빠랑 하도 뛰어놀아서 속도가 빨라졌나 봐요. 그러면 나는 오빠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나? 아이고, 우리 아들, 딸 둘 다 학교에서 활발하게 지내는구나. 우리 아들이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칭찬받은 거고, 우리 딸이 있는 힘껏 달렸으니까 1등한 건데, 서로 가족 덕분이라고 하는 게 너무 사랑스럽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나누면서 지내보자. 저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했는데요. 결과를 받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제가 유방암 사기라는 소견을 받게 된 거예요. 심지어 뼈전이까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살면서 힘든 일이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당연히 제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을까봐 공포스럽기도 했고요. 가장 눈에 밟히는 것은 역시나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직은 부모의 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기는 했지만 저는 부모님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며 자랐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났어요. 얼마나 더 우리 아들, 딸 곁에 머물 수 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솔직히 저는 증상이 있는 줄도 몰랐고 그냥 회사 다니면서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몸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게 너무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소견을 받고 나니까 골반에 통증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우선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소식을 알렸어요. 당연히 남편과 시부모님도 충격받으셨죠. 나이 먹은 우리면 몰라도 왜 하필 네가 병에 걸린 거냐? 그동안 어디 아프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사기라니. 회사까지 다니면서 애들 챙기는 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구나. 이제는 어떻게든 건강부터 생각해야겠다. 아니 며느라가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네가 얼마나 착실하게 살았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니? 검사 결과가 잘못 나왔을 가능성은 없어? 우리 앞에 멀쩡하게 서 있는데 아프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구나. 당신은 이제 치료받는 것만 신경 쓰는 게 좋겠어. 어차피 그동안 벌어놨던 것도 충분히 모아뒀고 내가 계속 일할 거니까 당신은 돈 문제는 생각하지 마. 괜히 스트레스 받으면 병이 더 깊어질지도 모르잖아. 다들 한마음이 되어 걱정하시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정리하고 치료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항암을 하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미 사기까지 가고 뼈전이도 됐다는데 마냥 낙천적일 수는 없었어요. 저는 아이들과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라고 마음을 준비했죠.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그냥 제가 좀 아파서 쉬어가려고 한다고만 전했습니다. 굳이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암에 걸렸다는 말로 걱정 끼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아이들은 그저 제가 집에 붙어 있겠다고 하니까 좋아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학교 갔다 왔을 때 집에 엄마가 있다는 거잖아요. 엄마 평생 아프면 안 되니까 아예 평생 회사 안 가는 건 어떠세요? 저는 엄마가 쉬면서 나랑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는 1차 항암을 받았는데요. 확실히 머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엄마로 살고 커리어 우먼으로 살면서 외적인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듬성듬성해진 머리를 보니 자존감이 완전 바닥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항암이 아예 소용없는 건 아니라서 버텨낼 수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생각보다 같이 기뻐해주기는커녕 심드렁하더라고요. 어차피 사기라면서 치료받으러 가는 게 의미가 있기는 한 거야. 그럴 시간에 차라리 가족들이랑 남은 인생 함께 보내는 게 낫지 않아? 머리까지 다 빠지고 그게 뭐야. 보기만 해도 아파 보여서 같이 심란해진다고. 처음에 눈물까지 흘리면서 걱정해주던 남편은 어디 갔나 싶었습니다. 심지어 지 마누라는 부작용 때문에 화장실 들락날락하면서 고생하는데 연차 쓰고 보톡스를 맞고 왔더라고요. 어떻게 마누라가 아픈데 아이들을 챙기지는 못할 망정 외모에나 신경 쓰고 있는 건지 황당했어요. 저는 항암 부작용 때문에 식욕도 많이 사라지고 살도 엄청 빠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둘째 낳고 다이어트 하지 말 걸 그랬나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남편은 말 같지도 않은 조언을 했어요. 당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 괜히 마음고생하지 말고 일단 버텨. 나중에 볼 빵빵해지게 시술 받으면 되거든. 그러면 예전의 모습대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난 그렇게 믿어. 남편은 제가 얼마나 힘든지는 관심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저의 겉모습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가발까지 착용하게 됐는데요. 거울을 볼 때마다 어울리지도 않아서 생기를 잃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시댁에 잠깐 맡기기로 했죠. 그런데 남편 놈이 아이들이 없으니까 눈치 볼 것도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글쎄 집에 상간녀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어쩐지 요즘 외모에 부쩍 관심이 많아 보이더니 이유가 있던 겁니다.
내가 요즘 잘해보고 있는 사람이야.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어서 상냥하기도 하고 애들하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빈자리는 잘 채워줄 수 있을 테니까 고마워하면 돼. 당신 지금 불륜을 저질러 놓고 노골적으로 어필하는 거야? 뭐야? 내가 하루빨리 떠나주기를 바라나 보지? 아무리 그래도 관계가 정리되고 나서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래 놓고 고마워하라고? 당신 진짜 천벌 받아. 양심은 어디다 팔아먹은 거야? 나보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더니 당신이 주고 있잖아 지금. 내가 다 우리 애들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굳이 아이들한테 이혼하는 모습까지 보여줄 필요가 있어? 당신도 상처 주기 싫잖아. 어차피 당신은 죽을 거니까 내가 아빠로서 아이들을 위해 새엄마를 들였다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 내가 원망스러울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거 맞아. 이쯤 되니까 제가 사람이랑 살아왔는지 쓰레기랑 살아왔는지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남편 놈이 제가 살아남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뼛속까지 깨달았습니다. 그 와중에 아빠 행세는 하겠다는 게 우습더라고요. 이건 진짜 사람으로서도 가족으로서도 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저는 솔직히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해도 남편 놈 뜻대로는 절대로 해주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한테 으름장을 놨죠. 둘 다 똑같이 멍청한 게 아니라면 어떻게 나한테 대놓고 찾아올 생각을 한 거지? 나는 바로 변호사 상담 받아서 니년 위자료부터 청구할 거야. 내가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나 본데 택도 없어. 상간녀는 저의 서슬퍼런 눈빛을 마주하고 나니 쫄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놈 뒤에 숨어 제 눈을 피했습니다. 남편놈은 상간녀를 지켜주기라도 할 것처럼 굴었어요. 당신은 그 마음 좀 곱겠어. 아픈 와중에 그런 식으로 악다구니 퍼부으면 두렵지도 않아? 그래도 당신하고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부드럽게 상황을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표독스럽게 반응할 줄은 몰랐네. 당신이야말로 아픈 사람한테 비수를 꽂아놓고 두렵지도 않아? 내가 눈 감기 직전까지도 당신 원하는 대로 살게 놔두지는 않을 거야. 당신이 시작한 거니까 제대로 감당해봐. 어떤 일이 발생해도 자업자득일 테니까 각오하라고. 남편놈은 상간녀 앞에서 든든한 척하면서도 제가 진짜 한다면 하는 여자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물론 상간녀까지 데리고 나갔죠. 대문 밖으로 상간녀가 징징거리고 남편놈이 달래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떡하면 좋아. 괜히 아픈 사람 건드린 거 아니야? 이럴 거 없으니까 더 난리 칠지도 모르잖아. 내가 위자료를 어떻게 감당하겠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지 당신만 바라보고 따라갈 생각이기는 하지만 당신 부인 너무 무섭다. 위자료 청구하면 내가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하고 재혼할 생각도 갖고 있는데 설마 그 정도 내가 못 해주겠어? 우리 아이들도 분명 당신 잘 따를 테니까 괜히 겁먹지 않아도 돼. 치료받느라 정신없을 텐데 집요하게 굴지는 못할 거야. 남편놈의 자상한 목소리를 듣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때는 저한테도 저렇게 달콤하게 굴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보니 혀만 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놈도 없고 아이들도 없는 집에서 휴식을 취했어요. 마음이 살짝 소란스러웠지만 애써 잠재우려고 노력했죠. 그러고 다음 날이 됐는데요. 남편놈이 휴대폰을 두고 갔더라고요. 저는 몸이 축 처져서 늦잠 좀 자려고 했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바람에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걸려온 곳은 병원이었어요. 보호자 되시나요? 정밀검사 결과가 나와서 연락드립니다. 보호자 동반하고 방문하셔야 해요. 꼭 잊지 말고 결과 들으러 오셔야 한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남편놈이 정밀검사를 받았다는 것 자체도 몰랐습니다. 결과가 솔직히 궁금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한테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을 통해 남편놈에게 전해줬죠. 그렇게 남편놈은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는데요. 글쎄, 췌장암 3기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주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알려주셨습니다. 며느라가야. 너나 우리 아들이나 어떻게 아픈 줄도 모르고 몸이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됐니?
정작 나랑 우리 그이는 건강검진 받아도 청정하다던데 어떻게 젊은 너희가 벌써 투병을 해야 하는 거냐고. 내가 너희 생각하니까 울음밖에 안 나오는구나. 남편은 속이 좀 쓰렸을 뿐이고 특별히 증상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저 제가 아픈 것을 보고 지도 살짝 겁이 나서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님은 이제 와서 저한테 공감이 갔나 봐요. 상간녀 데리고 와서 속 뒤집어 놓을 때는 언제고 아련하게 격려를 하더군요. 솔직히 아직 실감은 안 나지만 당신이나 나나 같이 아픈 처지잖아. 혼자서만 병마와 싸우는 것보다는 어쩌면 낫겠다는 생각도 들어. 우리 같이 싸워보자. 서로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면서 이겨나가면 되지 않겠어? 나는 벌써 당신한테 의지하고 싶어. 아이고 웃긴다. 내가 왜 지금 내 상태 신경 쓰기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당신이 어떤 컨디션인지까지 신경 써달란 말이야? 됐어. 나한테 의지할 생각도 하지 마. 각자 알아서 하자고. 갑자기 아프다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지나 본데 나한테 어떤 식으로 굴었는지 먼저 돌아보란 말이야. 제가 아주 악에 받쳐서 고함을 지르니까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나무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유, 너 항암 잘 받았다고 한시름 났다 이거냐? 어떻게 하나뿐인 남편한테 그따위로 굴어. 같이 아픈 상황에서 으쌰으쌰 힘을 모아도 모자랄 텐데 어떻게 고함을 질러? 우리 아들 마음이 지금 얼마나 너덜너덜하겠어. 저는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 놈이 상간녀 데리고 와서 어떤 막말을 했는지 폭로를 했어요. 시어머니도 그건 몰랐는지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게 남자가 집에서 적당히 긴장도 하고 지낼 수 있게 네가 노력을 했어야지. 어떤 남자가 머리 빠진 여자한테 호감을 갖겠니? 우리 아들도 어쩔 수 없이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을 거다. 도대체 환자한테 할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놈은 지상간녀한테 췌장암 걸렸다는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남편 놈 몰래 상간녀를 따로 불러들였어요. 처음에는 본인을 왜 부르는 거냐고 의심하더니 위자료 청구 때문에 의논하고 싶다고 하니까 쏜살같이 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남편 놈이 췌장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두 까발렸어요. 상간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알려준 거죠. 남편 놈은 당분간 알릴 생각이 없었는지 깜짝 놀라더군요. 상간녀의 표정도 아주 그냥 볼만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가 붉어졌다가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상간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려고 했어요. 잠깐, 아니 뭐야? 설마 내가 투병한다는 것 때문에 도망가는 거야? 내가 걱정되지도 않나 보지? 사랑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배신감 들어서 뭐라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온다. 내가 미쳤다고 한 자리 맞나? 애초에 내가 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았길래 배신감까지 들어. 당신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면 놔줄 생각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보고 병솔발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거야? 내가 돌아버린 게 아닌 이상 왜 그러고 살아야 하는데? 심지어 당신은 애들까지 딸렸잖아. 뭐야? 진짜 속마음은 그렇게 추했던 거야? 그동안 내 앞에서 어떻게 감쪽같이 감추고 지냈던 건데. 당신 진짜 악독한 여자네. 기껏 당신한테 다 주려고 했던 나를 버리고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사람이 힘든 상황일수록 곁을 지켜주는 의리가 있어야지. 당신도 아내 다 죽어가는데 나랑 바람 폈잖아. 누가 누구 보고 의리를 노네? 웃기지도 않아. 나는 당신이 얼마나 심각하든지 관심 없어. 애초에 쭈끔이라도 병습을 하게 되는 건 거부할 거니까. 엄청난 순정인 것처럼 굴더니 대판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신없는 틈을 타서 저도 남편 놈에게 경고를 해줬죠. 나는 이혼 소장 보낼 테니까 실컷 긴장하면서 살아. 당신 어머니가 남자는 집에서 적당히 긴장도 하고 살아야 한다잖아. 내가 당신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위자료도 당연히 청구할 거니까 상간녀 목까지 낼 거라던 다짐 그거 여전하길 바랄게. 저는 당황스러워하는 남편 놈에게 입꼬리를 올려 웃어줬습니다. 아주 그냥 속이 통쾌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괘씸했나 봐요. 아이 그러게 내가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했잖니. 네가 암에 걸렸으니까 우리 아들이 저런 년을 쥐어온 거 아니었겠어. 내가 너 출산하고 뚱뚱할 때도 도와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냐. 시어머니는 진짜 환장하는 성격 어디 안 가더라고요. 저도 너무 열받아서 전부 받아쳐줬어요. 그러는 어머님은 그렇게 외적으로도 예쁘게 꾸미고 다니셔서 동네 아저씨들한테 살랑살랑거리시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하기 나름이라 그런지 온 동네방네 남자들을 어머님이 관리하시나 보죠? 제가 쏘아붙였더니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는지 거친 숨만 내뱉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시아버지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시아버지한테 고자질하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들어도 저보다는 남편이 잘못한 게 맞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다른 아저씨들한테 살랑거리면서 살았던 것까지 전부 분노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애정을 먹고 사는 여자라 울음을 터뜨리셨죠. 시아버지가 이토록 강하게 나온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대신 사과하마. 내가 용서를 구하는 걸로는 네 한이 다 풀어지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구나. 하필이면 네 몸이 편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미안하다. 위자료는 어떻게 해서든 아들놈한테 뜯어갈 수 있도록 내 도와줄게. 양육비도 걱정하지 말고 그 치료에만 전념해라. 너무 커다란 일을 한꺼번에 겪어서 내심 힘들었는데요. 시아버지의 위로만은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재산 분할부터 위자료까지 유리하게 책정받아 이혼할 수 있었어요. 양육권도 당연히 제가 가져왔죠. 그 후로 전 남편도 치료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항암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힘들어하는 건 신경 쓰지도 않더니 본인이 부작용을 겪어보니까 많이 고단한가 봐요. 약물 반응이 심한 편이라 손발 끝이 얼어라고 감각도 떨어져서 젓가락질도 힘들다고 했대요. 체중도 짧은 기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빠졌다고 했죠. 몰골이 말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구토부터 설사까지 도저히 편안하게 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온몸이 쑤셔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던데요. 제가 눈물 흘렸던 밤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생각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 도대체 살고 있는 게 맞기는 한 건지 모르겠다고. 당신한테 내가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건 알겠어. 매일같이 반성 중이야. 제발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스스로 얼마나 잘못했던 건지 깨달았다니 그건 다행이네. 그러면 이제 연락할 필요도 없겠다. 당신이나 나나 어차피 이혼했는데 각자 회복에나 힘쓰자고. 우리 애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되잖아? 충분히 나도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려줄 필요 없어. 전 남편은 치료받으면서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저한테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이 좋았던 시절이라면 저는 충분히 감내해 줬을 거예요. 같이 이겨나가자고 의지를 다졌겠죠.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 없는 사이잖아요. 심지어 전 남편 때문에 제 마음이 얼어붙어 버린 거고요. 전 남편한테 힘을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 삶에 집중하고 싶어요. 저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전 남편은 우리 아들, 딸이 보고 싶다면서 데려와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거절 의사를 보였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갔으면 좋겠어요? 아빠 얼굴 보면 화날 것 같아요. 엄마 힘들 때 다른 아줌마 만날 생각이나 했잖아요. 솔직히 아빠라는 생각도 이제 안 들어요. 저도 싫어요. 우리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안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보고 싶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어차피 아빠한테는 할머니가 있으니까 보러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보다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똑 부러지더라고요. 아이들한테는 아픈 저를 두고 계모를 데려오려고 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상처였나 봐요.
어리다고 해도 느끼는 감정은 명확한 거죠. 아이들이 거부하니까 저도 강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따라주기로 했죠. 그런데 전 시어머니가 완전 기함하셨어요. 아유,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들어준 아빠인데 얼굴을 보러 와야 할 거 아니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지막 얼굴은 보여줘야지. 아무리 저지른 잘못이 있더라도 편안히 눈 감을 수 있게 도와주기는 해야 하지 않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새끼들 아빠라고. 당신은 가만히 있어. 부모도 부모 나름이지. 지 아내한테 앉을 생각하면 손주들이 이렇게 거절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 본인 책임이니까 억지 부리지 마. 우리도 아들놈 치료받는 걸 도와주는 거지. 예전 며느리한테 큰 소리 낼 자격 없는 거야. 전 시어머니는 거의 발작해가면서 난리를 치셨는데요. 전 시아버지가 제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전 시어머니의 기행보다는 예전 같지 않은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전 남편 간병하느라 고생하셔서 그런지 폭삭 나이 드셨더라고요. 전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시던 피부는 칙칙해져 있었습니다. 볼살이 쏙 들어가서 광대뼈가 더 튀어나와 보였어요. 항상 곱게 말리시던 머리도 부스스하고 새치가 그대로 드러나 있더군요. 예전엔 항상 입꼬리 올려서 웃고 다니셨는데 아예 입술이 핏기 하나 없으셨어요. 전 시어머니는 그동안 본인 또래 분들이 꾸미지 않고 다니면 험담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각자 사정이 있어서 외모에 신경 쓰지 못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러실까 싶었어요. 이제서야 다른 사람들이 치장해 드릴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실 것 같았습니다. 상간녀는 유치원에 소문이 나는 바람에 잘렸다고 했어요. 전 남편이랑도 대판 싸운 뒤로 헤어졌고요. 전 시어머니가 상간녀라도 붙잡으려 애쓰셨던 모양인데 소용없었죠. 아니, 왜 또 찾아왔어요? 제가 왜 병소발을 들어야 하나요? 그냥 잠깐 눈 맞았던 것뿐인데 무슨 순정이라도 기대하시는 거예요? 저 안 그래도 유치원 잘려서 새로 일자리 구하느라 정신 없어요. 병수발 시키실 거면 돈이라도 두둑하게 얹어 주시든가요. 상간녀는 애초에 유치원 생활을 오래 할 생각도 없었고 그저 전 남편한테 기대 살 궁리만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전 남편이 투병하게 되니 칼같이 버리고 떠난 거죠. 참 끼리끼리 만난 거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 저는 몇 년째 아직 잘 견디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나빠지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혼자 벌어먹고 살아야 하니까 재택근무를 통해 일도 받고 있는데요. 가발만 아니라면 사람들이 제가 아픈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 정도로 일상생활도 잘하고 있고 생기도 있는 편이에요. 아이들도 씩씩하게 제 곁에서 잘 자라주고 있죠. 엄마, 오늘은 컨디션 어떠세요? 괜히 집에만 계시려고 하지 말고 산책도 하시고 햇살도 보셔야 하는 거 아시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엄마가 저희 곁에 계셔주기만 하면 돼요. 저는 엄마에게 그거 말고는 바라는 거 없어요. 맞아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엄마 건강만 생각해 주세요. 저랑 오빠랑 이제 예전처럼 마냥 아기도 아니거든요. 아이들 덕분에 웃고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암이라는 병은 사람을 아주 끝까지 몰아붙이기는 하는데요.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말고도 유방암을 사기에 발견했는데 나름 긍정적으로 일상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 역시 금방이라도 인생이 끝날까 봐 두려웠는데 여전히 즐겁게 살면서 여러분에게 사연을 보내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제가 아이들 곁에서 오래오래 지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세요.